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글은 감정의 진화론적 생존 가치에 대한 내용인데요. 짧지만 진화심리학 관점에서 감정의 본질을 아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글을 문장 단위로 좀 자세히 보면서 핵심 내용과 논리 구조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감정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얻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네, 반갑습니다. 이 글은 감정을 그냥 개인적인 느낌 이걸 넘어서요. 우리 인류가 환경에 적응하고 생존하는데 아주 필수적인 역할을 해온 일종의 진화의 산물로 설명을 합니다. 각 문장이 어떻게 핵심 주장을 뒷받침하는지 그 논리를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시죠. 네, 그럼 첫 문장부터 볼까요? Our emotions are thought to exist because they have contributed to our survival as a species. 여기서 핵심은 역시 contributed to our survival 이 부분이겠죠. 우리말로 하면 우리의 생존에 기여했다. 그러니까 감정은 우리 종족의 생존을 도왔기 때문에 존재한다. 이런 의미네요. 맞습니다. 이 문장이 글 전체의 주제를 딱 압축해서 보여주는 중심 문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나올 내용들은 전부 이 주장을 구체화하고 뒷받침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as a species라는 표현도 중요해요. 이게 개인 차원을 넘어선 종족 전체의 관점을 강조하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럼 두 번째 문장은 이 주전에 대한 예시가 되겠네요. Fear has helped us avoid dangers, expressing anger helps us scare off threats, and expressing positive emotions helps us bond with others. 여기서 핵심어는 fear, 공포, anger, 분노, positive emotions, 긍정적 감정 이런 것들이고 이게 각각 생존 행동, 그러니까 avoid dangers, 위험 회피, scare off threats, 위협 쫓기, bond with others, 타인과 유대 형성 이런 걸로 이어진다는 걸 보여주네요. 네네, 그렇죠. 첫 문장의 다소 추상적인 주장을 아주 구체적인 감정과 그 기능적 결과로 연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문장 간의 논리적 관계를 보면 주장 예시 관계라고 할 수 있고요. 각 감정이 생존에 어떤 실질적인 이점을 주었는지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감정의 기능을 먼저 보여주고 이제 세 번째 문장에서는 작동 원리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From an evolutionary perspective, an emotion is a kind of program that when triggered directs many of our activities. 여기서 evolutionary perspective, 진화론적 관점이라는 틀을 제시하고 감정을 일종의 프로그램에 비유한 점이 아주 흥미로운데요. 이게 특정 상황에서 triggered, 촉발되면 우리의 여러 활동을 direct, 지시한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이 프로그램이라는 비유가 사실상 핵심입니다. 감정의 작동 메커니즘을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감정을 어떤 자동화된 반응 체계로 보는 관점을 도입하는 거예요. 감정이 단순히 느껴지는 걸 넘어서 구체적인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는 능동적인 역할을 한다는 걸 강조합니다. 아, 프로그램처럼요. 네, 이전 문장들이 감정의 기능에 초점을 맞췄다면 여기서는 작동 방식으로 초점이 좀 옮겨간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이 프로그램 비유는 바로 네 번째 문장에서 구체적인 예시로 이어지네요. 접속부사 for example이 딱 그 연결고리 역할을 해주고요. 네, 맞아요. 그 연결이 아주 명확하죠. 네 번째 문장, for example, fear makes us very attentive, narrows our perceptual focus to threatening stimuli, will cause us either to face a situation, fight, or avoid it, flight, and may cause us to remember an experience more acutely, so that we avoid the threat in the future. 여기서는 fear, 공포라는 프로그램이 딱 촉발됐을 때 나타나는 반응들을 아주 상세하게 나열하고 있어요. attentive, 주의 집중하게 되고, narrows perceptual focus, 인지 초점 좁힘, 그리고 fight or flight, 투쟁 또는 도피, 또 remember more acutely, 더욱 생생한 기억 이런 것들이요. 바로 그겁니다. 공포라는 감정 프로그램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해서 생존 확률을 높이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이건 앞선 3번 문장의 주장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아주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마지막 부분, so that we avoid the threat in the future. 이 구절은 이런 반응들의 궁극적인 목적이 결국 미래의 생존임을 명확히 해주는 부분이죠. 아, 그러네요. 앞선 프로그램 비유가 훨씬 더 와닿게 만드는 예시입니다. 네, 접속부사 for example이 문장 3과 4 사이의 논리적 연결, 즉 주장, 상세 예시 관계를 분명하게 만들어줍니다. 다섯 번째 문장은 다시 글의 핵심 주제로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Regardless of the specific ways in which they activate our systems, the specific emotions we possess are thought to exist because they have helped us, as a species, survive challenges within our environment long ago. 여기서 helped us survive challenges 이 표현은 첫 번장의 contributed to our survival과 거의 같은 의미를 다른 말로 표현한 거라고 봐도 되겠죠? 내용을 수렴하는 역할을 하는 문장입니다. 특히 regardless of 이 구문을 통해서 세부적인 작동 방식은 좀 다를 수 있어도 감정이 존재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결국 생존 기여라는 공통된 결과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요. 글 전체에서 보면 emotions, survival, help 같은 핵심 개념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의미의 흐름을 강화하고 있죠. 그리고 long ago는 이게 진화적인 시간적도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걸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요. 마지막 6번째 문장은 가정법을 사용해서 주장을 더 강하게 마무리하는 느낌인데요. If they had not helped us adapt and survive, they would not have evolved with us. 만약 감정이 우리가 adapt and survive, 적응하고 생존하도록 돕지 않았다면 우리와 함께 evolved, 진화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논리인 거죠. 네, 결론에 해당하는 문장입니다. 이게 감정의 존재가 그냥 우연이 아니라 생존과 적응이라는 진화적 필요성에 의해서 선택된 결과라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If not, would not have 이 구조 자체가 감정과 진화 사이의 필연적인 인과관계를 강조하면서 글 전체의 논지를 딱 완결시키는 거죠. 정말 설득력 있네요. 자, 그럼 이 글의 전체적인 논리 구조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어떻게 흘러갔죠? 네, 정리해보면요. 처음에는 주장 제시, 감정은 생존에 기여했기 때문에 존재한다. 그 다음엔 예시, 공포, 분노, 긍정감정 같은 것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생존 기능을 하는지 보여줬죠. 네, 기능 설명이 있었고 그리고 작동 방식 설명, 감정을 진화적인 프로그램에 비유했고요. 이어서 상세 예시, 공포 프로그램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아주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아, fight or flight 같은 거요? 네, 그리고 다시 주장 재강조, 중요한 건 결국 생존에 기여했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결론, 만약 생존에 기여하지 않았다면 진화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가정법으로 강조하며 마무리했습니다. 와, 정말 명료한 구조네요. 주장하고 예시 들고 원리 설명하고 상세 예시 보여주고 다시 강조하고 결론 내리고 깔끔합니다. 그럼 이 글 전체를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감정은 종의 생존과 환경 적응에 필수적인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진화 과정에서 발달한 생물학적 프로그램이다. 뭐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아, 명료하네요. 그럼 이 글의 요지는 역시 감정의 진화론적 생존 가치이고 주제는 진화 심리학적 관점에서 본 감정의 기능과 존재 이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군요. 제목을 붙인다면 생존을 위한 설계, 감정의 진화? 이런 건 어떨까요? 네, 아주 적절한 제목 같습니다. 오늘 분석을 통해서 감정이 단순히 그 순간의 느낌을 넘어서 우리 존재 깊숙이 각인된 생존 전략이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오늘 저희 분석은 여기까지인데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남기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 글에서 설명된 것처럼 우리의 감정 시스템은 수백만 년 전의 환경에서 생존에 유리하도록 설계된 어떻게 보면 오래된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현대사회는 그때와는 정말 많이 다르잖아요.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때로는 이 오래된 감정들이 오히려 어려움을 만들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오래된 감정 시스템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현재의 삶에 맞게 잘 조절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소설 쓰기 참 매력적인 작업인데요. 근데 쓰다 보면 어디까지 조사해야 할지 또 어디서부터 상상력을 펼쳐야 할지 그 경계가 좀 모호할 때가 많죠. 맞아요. 그 균형 잡기가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조사와 이야기 사이의 그 미묘한 줄타기에 대해 다룬 글 소설 쓰기의 본질, 연구와 이야기의 조화에서 발췌한 내용을 좀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아, 흥미로운 주제네요. 이 글이 어떤 논리로 작가들에게 조언을 건네고 있는지 또 핵심 메시지는 뭔지 같이 한번 파헤쳐 보시죠. 자, 글은 아주 명확하게 시작해요. 첫 문장의 핵심 구절이
Research for information needs to be done. 이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보를 위한 조사는 필요하다. 소설을 쓰려면 특히 어떤 장르들은요. 탄탄한 조사가 기본이라는 전제를 딱 제시하고 시작하는 거죠. 이게 이제 조사라는 중심 소재 중 하나를 소개하는 부분이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문장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요. 거기 보면 demand a higher level of detail 이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아, 네. 더 높은 수준의 세부 정보를 요구한다. 그렇죠. 모든 소설이 다 그런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crime fiction, 범죄 소설이라든가 아니면 scientific thrillers, 과학 스릴러 같은 특정 장르들은 정말 아주 상세한 정보가 필요하다. 이렇게 딱 짚어주는 거죠. 첫 문장의 주장을 특정 장르 예시로 뒷받침하면서 이 조사의 중요성을 좀 더 명확하게 해주는 거네요. 네, 그런 셈이죠. 그럼 그 필요한 정보는 대체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작가 입장에선 막막할 수도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도 글이 언급을 하죠. 세 번째, 네 번째 문장을 보면 never hard to find, 그러니까 찾기 어렵지 않다고 좀 자신감을 줘요. 아, 다행이네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작가들을 위한 웹사이트 같은 데서 organize strips, 경찰서 견학 같은 걸 조직하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정중하게 편지, polite letter라고 표현했는데 이걸 보내서 permission to visit, 방문 허가를 얻을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하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조사가 그냥 막연하거나 뭐 불가능한 게 아니라 실제로 해볼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군요. 그렇죠. 네.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이제 조사가 필요하고 또 할만하다. 이런 분위기였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다섯 번째 문장에서 아주 중요한 전환이 일어납니다. 바로 but, 그러나라는 이 접속 부사로 시작하거든요. 아, but 여기서 분위기가 확 바뀌는군요. 네, 이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앞에서 조사가 중요하다고 실컷 얘기했지만 여기엔 함정이 있을 수 있다, 조심해야 한다, 이런 강력한 신호를 주는 거죠. 조사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그 함정이 뭔가요? 핵심은 바로 이 구절, drive your readers to boredom. 독자를 지루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경고예요. 만약에 조사한 모든 내용을 그래서는 pack everything you discover라고 표현했는데 발견한 걸 그냥 다 우겨 넣으면 오히려 독자들이 지루해한다는 거죠. 아, 정보가 너무 많아도 문제군요. 그렇죠. 조사의 중요성은 인정하지만 그게 지나치면 이야기에 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제 글의 진짜 핵심 주장으로 넘어가는 다리 역할을 하는 문장입니다. 오, 정말 흥미로운 전환인데요. 그럼 어떤 세부 사항을 넣어야 독자를 안 지루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그게 궁금해지네요. 바로 다음 여섯 번째 문장이 그 답을 제시해요. Details that matter. 중요한 세부 사항이란 과연 뭘까? 네, 뭘까요? 그건 바로 reveal the human experience, 즉 인간 경험을 드러내는 세부 사항이라고 딱 정의를 내립니다. 아, 인간 경험이요? 네, 그냥 사실이나 정보를 나열하는 게 아니라 독자들이 뭔가 공감하고 저럴 수 있겠다 하고 몰입할 수 있는 그런 인간적인 면을 보여주는 디테일, 그게 진짜 중요한 세부 사항이라는 거죠. 앞문장의 경고에 대한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는 셈이에요. 그렇군요. 단순 정보가 아니라 감정이나 어떤 경험을 불러일으키는 디테일. 맞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마지막 문장. 여기가 이제 이 글의 정말 핵심,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는 부분인데요. 네. The crucial thing is telling a story. 가장 중요한 것은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이다. 이게 그냥 결론인 거죠. 이야기가 먼저다. 그렇죠. 중요한 건 finding the characters, the tension and the conflict. 등장인물, 그리고 그 인물들이 겪는 긴장감, 갈등, 이런 걸 찾는 거지 not the train timetable or the building blueprint. 뭐 기차 시간표가 어떻고 건물 설계도가 어떻고 하는 그런 사실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 명확하네요. tale, timetable, blueprint 하고 이야기, 인간 경험, 등장인물, 긴장, 갈등 같은 단어들 story, characters, tension, conflict, human experience 이 딱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네네. 그리고 바로 앞문장에서 말한 details that matter 그 중요한 세부 사항이 결국 이 마지막 문장의 telling a story 이하 즉 이야기를 전달하고 인물과 긴장, 갈등을 찾는 것과 같은 의미라는 거죠. 네네. 이게 바로 소설의 본질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와, 이렇게 보니까 글의 구조가 정말 탄탄하네요. 네, 그래서 이 글의 논리 흐름을 한번 정리해 보면요. 처음에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딱 던지고 그 다음엔 특정 장르는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다고 좀 더 깊이 들어가죠. 네. 그리고 조사 방법도 어렵지 않다고 부연 설명을 하고요. 그러다가 전환, but, 하지만 너무 많은 정보는 독자를 지루하게 할 수 있다고 경고를 딱 날립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바로 인간 경험을 드러내는 세부 사항이다라고 기준을 제시하고 마지막으로 결론,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자체가 아니라 인물, 긴장, 갈등이 있는 이야기다. 이렇게 딱 마무리하는 거죠. 아주 명쾌해요. 와, 정말 깔끔한 분석이네요. 그럼 이 글 전체를 한 문장으로 딱 요약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렵네요. 한 문장으로 하려니. 제가 한번 해볼까요? 소설을 쓸 때 조사는 분명 필요하지만 독자를 진짜 사로잡는 건 결국 세세한 정보의 나열이 아니라 인간의 경험을 생생하게 담아낸 이야기 그 자체이다. 뭐 이 정도로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오, 좋습니다. 정확한 요약인 것 같아요. 글의 요지를 잘 담았네요. 굳이 더 보태자면 이 글의 요지는 조사는 이야기를 풍성하게 하는 도구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고 주제는 역시 소설 쓰기에서 조사와 이야기썰 사이에 어떤 바람직한 균형 이걸 말하는 거겠죠? 네, 균형이 키워드군요. 그럼 이 글의 제목을 한번 붙여본다면요. 저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이야기를 구출하라. 이런 건 어떨까요? 재미있네요. 약간 극적인데요. 저는 좀 더 직설적으로 소설, 정보보다 이야기가 먼저다. 라거나 아니면 경고의 느낌을 살려서 소설가를 위한 조언, 정보의 함정에 빠지지 않는 법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그것도 좋네요. 정보의 함정이라는 표현이 딱 와닿는데요. 그렇죠. 결국 이 글은 그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질문이 생기는 것 같아요. 작가는 과연 어떻게 그 완벽한 지점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독자들이 와, 이거 진짜 같아 라고 느낄 만한 그 사실성과 동시에 와, 너무 재밌어 라고 빠져들게 만드는 이야기적 재미, 그 사이의 완벽한 균형점 말이에요. 그게 정말 어렵죠. 네. 아마 이게 모든 작가들이 글을 쓰면서 평생 고민하고 탐색하는 지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정말 그렇겠네요. 영원한 숙제 같은 느낌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네요. 조사와 이야기, 그 황금 비율은 어디일까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보내주신 자료, 그 메일의 윈윈 협상 기술, 발췌문을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이게 우리가 메일 협상을 하면서도 정작 그 방법을 잘 모른다, 뭐 이런 얘기로 시작하잖아요. 네, 맞아요. 흥미로운 지적이죠. 특히 구식의 그 승패 방식이 익숙하다는 점을 꼬집으면서 왜 현대 사회에서는 다른 접근, 그러니까 소위 윈윈이 필요하다고 하는지 한번 파헤쳐 보죠. 네, 아주 시의적절한 내용인 것 같아요. 이 글의 시작은 negotiate every day, 그러니까 매일 협상한다는 아주 보편적인 현실에서 출발하거든요. 네네. 근데 바로 다음 문장에서 few people ever learn how, 이걸 배우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이런 문제점을 바로 짚어줘요. 첫 문장하고 좀 대조가 되죠. 아, 그렇죠. 배운다고 해도 그게 주로 traditional win-lose negotiating style, 전통적인 승패 협상 방식이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상호 심리, 즉 윈윈 어그리먼트장은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이죠. 여기서 이제 문제점을 처음 제기하는 셈이에요. 여기가 어쩌면 글의 첫 번째 중심 문장 후보가 될 수도 있겠네요. 이 문제 제기 부분. 네, 그렇죠. 그리고 네 번째 문장을 보면 이 전통 방식을 old school adversarial approach라고 부르면서요. 구식이고 또 좀 적대적인 접근법이다, 이렇게 규정하죠. 적대적이다. 네, 이게 유용한 경우는 딱 하나, one-off negotiation, 일회성 협상뿐이다. 그러니까 한 번 보고 말 관계, 거기서만 통한다고 한계를 딱 그어버립니다. 아, 그러니까 딱 한 번 거래하고 말 사이 아니면 이 방식은 좀 곤란하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런데 바로 여기서 however, 하지만 이러면서 중요한 전환이 생기는 거죠. 네, 접속 부사. 네, 앞선 내용과 반대되는 현실을 딱 보여줘요. 이제 그런 일회성 협상은 increasingly rare, 점점 드물어지고 있고 우리는 대부분 deal with the same people repeatedly. 그러니까 같은 사람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상대한다는 거예요. 아, 반복적인 관계.
이게 핵심 변화군요. 네, 바로 그 점이죠. 그래서 이 however가 글의 논리 흐름을 확 바꾸는 역할을 해요. 하긴 계속 봐야 하는 사람한테 맨날 이기려고만 들면 관계가 남아나질 않겠죠? 정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6번째 문장이 아주 중요해지는 거예요. In view of this,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그러니까 이 반복적인 관계라는 현실을 딱 받아서 결론을 이끌어내는 거죠. 어떤 결론이죠? 우리 자신을 위한 successful results, 성공적인 결과 달성,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동시에 협상 파트너와의 healthy relationship, 건강한 관계 유지, 이것도 essential, 필수적이라는 겁니다. 아, 결과와 관계 둘 다. 네, 둘 다 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현실이 바뀌었으니 협상의 목표 자체도 달라져야 한다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여기가 또 다른 중심 문장 후보가 될 수 있겠네요. 그렇군요. 각 문장들이 결국 관계 속에서 성공적인 협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쪽으로 모아지는 느낌이네요. 네, 맞아요. 그리고 마지막 문장은 이걸 더 큰 그림, 그러니까 현대사회 전체랑 연결시키죠. 우리가 사는 세상이 interdependent world, 상호 의존적인 세상이고 long-term relationships, 장기적인 관계가 중요해진 이 시대에는 결국 윈윈 합의, 윈윈 결과만이 fast becoming the only acceptable result, 유일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결과가 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딱 강조하면서 글을 마무리합니다. 아, 처음에는 윈윈 합의, agreement라고 했다가 마지막엔 더 넓게 윈윈 결과, outcome이라고 표현한 것도 의미가 있어 보이네요. 그렇죠. 그 윈윈이라는 핵심 아이디어를 반복하면서 강조하는 효과도 있고요. 떠보면 5번 문장에 deal with the same people repeatedly가 7번 문장의 long-term relationships랑 자연스럽게 연결되면서 의미 흐름을 만들죠. 그리고 초반에 나왔던 traditional win-lose나 old school adversarial 같은 표현들이 이 win-win하고 계속 대조되면서 왜 윈윈이 중요한지를 더 부각시키는 거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전체 논리 구조를 보면 일상 속 협상, 근데 잘 못 배우고 배워도 구식, 승패 방식, 구식 방식의 한계, 일회성에만 유효. 근데 현실은 변했음, 반복적 관계 증가. 그래서 새로운 목표 필요, 성공 플러스 관계 유지. 결론, 상호 의존 시대엔 윈윈이 필수다. 뭐 이런 흐름으로 정리될 수 있겠네요. 와, 명쾌하네요. 그럼 이 글 전체를 아주 간결하게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현대 사회처럼 반복적이고 상호 의존적인 관계가 중요할 때는 개인의 성공과 건강한 관계 유지를 위해서라도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윈윈 협상 방식이 필수적이다. 이 정도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글 전체의 요지는 그럼 뭘까요? 요지는 결국 이제 시대가 변했으니 과거의 승패 중심 협상이 아니라 관계를 중시하는 윈윈 협상 전략으로 가야 한다는 메시지죠. 주제는 역시 현대 사회에 맞는 효과적인 협상 전략의 필요성? 이 정도겠고요. 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만약 이 글에 제목을 붙인다면 뭐가 좋을까요? 이제는 윈윈 협상의 시대라거나 아니면 관계 중심 시대, 협상법은 달라져야 한다. 뭐 이런 느낌. 오, 좋네요. 관계 중심 시대의 협상법. 딱 와닿는데요. 네, 글의 핵심을 잘 담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왜 윈윈 협상이 점점 더 표준이 되어가는지 그 논리를 명확하게 짚어봤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현실적인 질문이 떠오르는데요. 어떤 거죠? 만약 나는 윈윈으로 가고 싶은데 상대방은 여전히 막 구식으로 그 승패 방식, 윈루스만 고집한다면 그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네요. 네, 이런 원칙들을 실제 현장에서 특히 좀 저항적인 상대를 만났을 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 부분은 어쩌면 오늘 나눈 이야기를 바탕으로 여러분께서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실 만한 그런 흥미로운 지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흥미로운 글을 깊이 탐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